자, 수량 및 실험.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전변류에 대해서 예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목표는 먼저 예제를 풀어서 전변류를 좀 더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문 공식을 이용해서 수력의 경사가 갑자기 변했을 때 수력도약이 발생할 건데, 그런 수력도약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첫 번째 문제는 10피트 폭이 10피트이고 3피트 깊이의 직사각형 수로가 있어요. 경사는 10-5승이죠. 10-6승인가요? 10-5승에 5 곱하기 10-5승인 수로에 100 CFS의 유량이 흐르고 있어요. 채취상수를 50 정도로 줬을 때 수위 변화 어떻게 되나 보면은, 먼저 유속을 계산해 봤더니 유속은 간단하게 주어진 유량을 폭과 깊이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반경을 계산했더니 수리 반경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에너지 경사를 계산했더니 에너지 경사는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 경사, 이게 무슨 경사예요? 이건 S0, 그쵸? 바텀의 경사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에너지 경사가 되는 거죠. 물론 에너지 경사나 요 경사가 수위 경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수위 경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요거를 계산해. 여기다가 이제 바닥 경사까지 포함해주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드 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때의 플로우드 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면 경사 공식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경사예요? 수위 경사가 되는 거예요. 수위. 수면 경사를, 수위랑 수면 경사는 다르죠. 수면 경사라고 얘기했을 땐 뭐야? 수면 경사라면 그러니까 C레벨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 데이터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수위 변화라고 했을 때는 바닥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폭당 유량이 1m 제곱 per sec고 수심은 2m고 하산 경사는 15cm per km예요. 이때 수심이 하류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dy over dl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내려간다는 건 dy over dl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때 매닝 조드 개수가 0.023이다. 그랬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산 경사 주어지고 단위 폭당 유량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크리티컬 뎁스를 계산할 수가 있죠. 크리티컬 뎁스를 계산해 봤더니 0.467m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노멀 뎁스. 노멀 뎁스는 하산 경사가 주어졌을 때 노멀 뎁스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하산 경사를 이용해서 유량 주어지고 매닝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등류 수심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등류 수심 계산해서 1.38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티컬 뎁스 알고요. 그 다음에 등류 수심 알고요. 그 다음 현재 수심은 알 수가 있죠. 현재 수심을 안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지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매닝을 이용하냐 채취를 이용하냐 이게 좀 바뀌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얘네들이 부호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S0가 포함해서 했더니 0.000108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류로 올라갈수록 수심이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10피터인 직사각형 수로에서 유량이 150 CFS예요. 유속이 1.8피트 per sec로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 수로의 경사가 수로의 하산 경사가 0.0009예요. 그 다음에 매닝 개수는 0.02일 때 수면형을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Q는 150 피트 per sec죠. Q는 피트 per sec고, 그 다음에 유량을 줘줬어요. 유량은 150이니까 단위 폭당 유량을 계산하면 폭으로 나눠지니까 15 CFS per fi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이 뭐랑 계산돼야 되면 요게 뭐예요? 사실은 A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A를 써줬죠. A가 뭐예요? 면적이죠. 크로스 섹션 곱하기 면적 곱하면 유량이 나오죠. 그래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고요. 면적을 알고 폭을 아니까 우리가
깊이를 알 수가 있죠. 그 현재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깊이가 8.1피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닝이니까 매닝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S 낫을 계산할 수 있죠. 등류 경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뭘 할 수 있냐면 같은 방식으로 크리티컬 슬로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크리티컬 슬로프랑 S 낫, 이건 뭐냐면 등류 경사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뎁스도 계산할 수가 있죠. 크리티컬 뎁스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뎁스가 계산해봤던 1.91이고 현재 깊이가 8.1피트니까 현재 깊이가 크리티컬 뎁스보다 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현재는 상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크리티컬 예를 들어 면적, 크로스 섹션 계산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수심 계산하고 이 동수반경 계산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유속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리티컬 슬로프도 계산할 수 있게 다 집어넣죠. 그래서 크리티컬 슬로프가 0.01129가 되기 때문에 임계경사가 어떻게 되냐? 하상경사보다 크죠. 임계경사가 하상경사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완경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경사가 급하냐 안 급하냐를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임계경사랑 하상경사랑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완경사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M1, M2, M3 곡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실제 에너지 경사를 계산해 보는 거죠. 에너지 경사는 이 물이 갖고 있는 실제 에너지 경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Y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A 알고요. 그 다음에 R 알고요. V 아니까 SF는 요걸 갖고 계산한 거죠. 앞에 거는 크리티컬 슬로프를 계산한 거고 요건 현재 진짜의 슬로프를 얘기한 거죠. 진짜 슬로프를 계산해 봤더니 0.000214가 됐죠. 0.000214니까 에너지 경사가 하상경보다 작죠. 에너지 경사가 하상경사보다 작으니까 M1 수면 곡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Y를 비교하셔도 되죠. 이게 등류수심이랑 비교했을 때 등류수심이 앞에 계산했나요? 등류수심 아마 계산한 것 같은데 등류수심 계산을 안 했군요. 그냥 S낫만 계산했네요. 등류수심도 금방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가 S낫을 계산했으니까 걔랑 비교해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M1 수면 곡선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하상경사보다 에너지 경사가 하상경사보다 작게 되니까 M1 수면 곡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등류수심을 계산해 보면 자, Q는 Y0 1.49 오버 N R 2의 3승 S 낫이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우리 Q 압니다. 그 다음에 1.49, 0.0025 N 주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Y0과 R을 다 집어넣고 S0 계산했으니까 S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S0 계산해서 이 방식을 풀어주면 Y0이 4.65피트가 되는 거죠. 자, 4.65피트가 Y가 Y0보다 크죠. 마일드 슬로프에서 YC보다 Y0이 크고 Y0보다 Y가 큰 거죠. 그거를 우리가 M1 곡선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곡선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수치 해석을 적용을 해서 이 공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치 해석을 적용해 보면 특히 이제 하상경사가 현장에서는 매우 불규칙하겠죠. 여기는 좀 급하고 저기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수로가 아니라 자연현상청 같은 게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식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직접 축차 계산법, Direct Step Method라는 걸 사용하는데 총에너지 방정식에서 E 플러스 S not dx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E 플러스 D 플러스 S dx랑 동일해야 되는 거죠. 상류의 이제 총에너지와 하류의 총에너지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E가 수두죠, 수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간 S not 저당의 슬로프와 길이를 곱해주면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DE 부분과 그 다음에 SDS, 이 서페스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이용한 것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DE만을 표현해주면 요거 S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F. 그래서 S not 마이너스 S 곱하기에 DX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요 식을 DX만 남겨놓고 표현하게 된다면
dx는 델타 x는 하류 쪽의 에너지 마이너스 상류 쪽의 에너지 나누기 s 나누기 중간 슬로프를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s 낫은 s 바는 보통 이런 공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si 플러스 si 플러스 1의 중간 평균 값의 2분의 1. 요건 이제 저 공식을 쓴 거죠. 매닝스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델타 t만큼 벌어진 거리를 두 점의 이런 미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 델타 x도 알게 되고 e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실제 여러분들 계산 방식에 사용되는 거니까 크게 너무 막 개의치는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하상경사가 10-4승 곱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6m 폭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직사각형 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료의 산점의 깊이가 1.5m이면 얼마나 상류 혹은 하류에서 깊이가 1.65일까? 즉 얼마나 상류 혹은 하류라는 얘기는 뭐냐? 아직 밑으로 갈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수면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면형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류 수심이랑 임계 수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Q를 먼저 계산했더니 Q는 매닝스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Q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Q를 이용해서 요게 이제 10이죠. 10을 다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를 Q는 10이었고 그 다음에 쭉 계산을 해서 계산했더니 y-낫이 1.94m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유량이 10으로 주어져야 돼요. 10 CFS를 주어져야 돼갖고 그거 집어넣어주고 쭉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해서 y-낫이 1.94m라는 것, 즉 등류 수심이 얼마인지를 찾아냈어요. 크리티컬 뎁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 유량을 알면 폭으로 나눠주면 되죠. 6m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m로 나눠져서 0.66m가 크리티컬 뎁스가 나온 거예요. 크리티컬 뎁스 나왔죠? y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류 수심이 크리티컬 뎁스, 임계 수심보다 깊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완만한 경사라는 건 이제 알게 됐죠. 완만한 경사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깊이는 1.5m죠. 1.5m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곡선은 어떤 형태예요? M2 곡선이죠. M1 곡선은 하류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M2 곡선은 하류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하류로 되면은 1.65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하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야 1.65m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M2가 나왔고 수면형이 하류 쪽에 얕아지니까 1.65m는 상류에 위치하게 되니까 컴퓨터를 여기서 간단하게 0.05m씩 올리면서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y가 1.5 주어졌죠. a 주어지고 v 알고 v제곱 오버 2g 알고 e를 이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때 웨티드 파라메터 계산하고 r 계산하고 s 해가지고 쭉 가면 델타 x 현재는 없어요. 델타 x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y를 어떻게 되면 0.05로 올려줬어요. 0.05 올려주고요. 그렇게 되면 a가 변하죠. 단면적 변하고요. 속도는 줄어들게 되죠. 속도가 줄어드니까 v제곱 오버 2g가 바뀌고요. e도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웨티드 파라메터도 바뀌죠. 수심이 깊어지니까 웨티드 파라메터는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이드롤 레이디어스도 바뀌고요. 하이드롤 레이디어스가 바뀌니까 얘가 갖고 있는 슬로프도 바뀌죠. SF가 바뀌게 되고요. SF가 이제 요거와 요거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0.0199가 요거 평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요걸 알게 되면 앞에 공식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공식에서 우리가 S0, S바 알고 요거 알죠, 현재. 그렇게 되니까 그걸 넣어서 델타 X를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X 계산했더니 여기다가 델타 X 해주니까 471m 상류에 있는 지역이면 되겠구나. 거기가 1.55m야. 근데 1.55m니까 다시 뭐라냐면 이것을 갖고 0.05만큼 뒤로 0.0은 어디서 나오나 계산을 해봤어요.
0.05 계산했더니 A 바뀌고 V 바뀌고 V제곱 바뀌고 E 바뀌고 P 바뀌고 R 바뀌고 S 바뀌고 S바 요거 두 개 가지고 계산했더니 델타 X 계산할 수 있었죠. 델타 X가 557이니까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 원래 전보다 1028km, 즉 1km 상류로 올라갔어요. 아직도 충분히 Y가 1.65 안 되니까 1.65로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쭉 계산했더니 최종적으로 1.7km 정도 되는 위치에서 1.65m의 수심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뵀던 수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그런 그 수면 공식을 이용해서 수력대역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쯤 위치해야 되는가? 뭐 정확한 위치는 할 수가 없어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도 디시페이트 되고 웨이가 또 전파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채널에서 이쪽에 나올 거냐, 이렇게 하루에 나올 거냐,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중요한 가정은 요 상류랑 하류의 채널이 충분히 길어요. 충분히 길어서 이 상류에서는 등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끝에서는 요 하류에서는 또 등류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지역에 얘네들이 정류로 나타나지 않으면, 등류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다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요 등류를 따라서 내려왔다가 요 수력대역이 여기서 일어날 거냐, 여기서 일어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완경사에서 도약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등류에서는 급경사에서는 등류 수심을 유지돼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쭉 유지돼야 되고 완경사에서 도약이 일어날 때까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감소해야 되는 거죠. 천천히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면 안 돼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야? 점점 셀로워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곡선이 나오죠. 즉 이런 곡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보면 앞에서 수면곡선이 나오는 거는 어떤 수면곡선에서 수력도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1, 3. 그렇죠? S도 1이었고 2도 1, 3였어요. S에서도 S3였어요. 그래서 1, 3에서만 나타내고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런 수면 형태는 수심이 감소하는 거죠. 유속이 감소하는 거죠. 수심이 깊어지니까. 자, 그래서 완경사에서 수력도약이 발생하려면 처음 구간선에서 수심은 등류 수심과 임계 수심보다 얕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력도약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수력도약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사류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0, SC보다 낮아야 되죠. 그 다음에 완경사니까 Y0이 위에 있고 YC가 밑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심은 어떻게 돼? 내 수심은 이거보다 더 얕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완경사에서 사류를 갖고 있다. 완경사에서 사류를 갖고 있는 곡선이 M3 곡선이죠. 즉 여기서는 M3 곡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하고 나면 여기서 등류 수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M3 곡선이 나타나면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등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등류를 유지해야 되니까 Y0 곡선으로 등류로 쭉 내려가다 여기다가 M3 곡선 나타나고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서 등류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등류는 M3, S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등류는 등류죠. 그죠? 등류는 그러니까 경사가 급경사인 거고 경사가 완경사인 거지만 등류 수심은 그냥 등류 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만약에 도약이 급경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급경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약으로 수심이 등류 수심에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점프를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냐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S3가 될 거예요. 그렇죠? S3가 될 거예요. S3가 돼서 여기서 점프 일어나서 뭘로 올라가야 되냐면 여기서 S1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수심이 두 개 있어요. 공액 수심이 존재하죠. 어떤 채널이 어떤 플로우든 공액 수심. 얘가 사류를 갖고 있다면 어디로 점프하는 거예요? 공액 수심인 다른 수심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비에너지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수심을 유지해야 되냐면 뭐 등류를 유지하든 뭐하든 점프를 해갖고 가장 높은데 여기는 상류가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서 상류가 나타나야 되니까 상류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S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S1이 컨디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뛰어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뛰어 올라야 돼요? 여기서 등류가 돼야 돼요. 여긴 등류라 그랬으니까 등류 수심까지 뛰어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Y02까지 뛰어 올라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심이 등류 수심과 인계 수심보다 깊어서 여기서는 S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확인했어요. 위치를 확인했고 어떤 조건에서 이제 뜨냐? 어떤 조건에서 여기가 일단 여기서 등류 수심보다 낮은 데서 등류 수심에서 공액 수심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까면 도약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깊이를 이제 각각 등류를 만족하는 공액 수심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경우는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이제 쭉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유니폼 플로우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YC보다는 낮지만 등류 수심과 동일한 거예요. 등류 수심으로 쭉 내려와서 점프를 했으니까 점프를 한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돌아온 거는 여기에 등류 수심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약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깊이는 각각 등류를 만족하는 공액 수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맞아야 되고요. 만약 Y1이 이쪽이 극경사수로에서 등류 수심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산했어. 이게 도약하기 전이야. Y1이 극경사수로에서 등류 수심보다 크면 도약이 일어나기 위해서 M3 수명 곡선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죠? 다른 측면에서 공액 수심이 등류 수심보다 얕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Y1이 그러니까 요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Y1이 여기라고 치죠. Y1이 여기고 여기 이제 점프 2가 돼요. 즉 Y1이 급경사수로에서 등류 수심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M3 곡선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1을 계산해 봤는데 내가 Y2 값을 갖고 Y1을 계산해 봤는데 Y1이 여기에 등류 수심보다 크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죠? Y1보다 크면. Y1이 공액 수심보다 크게 되면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점프가. 내가 계산 점프 값이. 그렇죠? 자, 다른 측면에서 공액 수심이 Y1이 등류 수심보다 얕으면 이제 그러니까 얕아요. 여기가 Y1이 나타나면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즉 Y1이 얕으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M3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면 급경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M3 수명 곡선에서 수심은 하루방으로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약은 그래서 급경사수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M1이 요거의 공액 수심, 등류 수심보다 크면 M3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완경사에서 점프가 일어나는 거고 Y1을 계산했는데 얘가 여기보다 여기에 등류 수심보다 낮으면 점프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 자,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극경사수로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조도계수, 마찰계수가 커지만 등류 수심 Y2가 커지게 되면 급경사에서 도약이 발생할 수 있고 Y1은 작아지고 이렇게 돼서 완경사에서 도약은 힘들다. 그래서 Y1을 갖고 여러분들이 Y1과 급경사의 그 등류 수심과 비교를 해주게 되면 어디서 점프가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매닝의 코에피션트가 0.014 12피트 폭의 직사각형 수로에서 500피트 큐빅 퍼 세크의 유량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수로는 아래와 같이 0.0012의 경사 이후 0.0015로 경사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급경사고 여기가 완경사가 됐어요. 자, 수로는 아래와 같이 여기 숫자가 맞나요?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0이 하나 빠져야 될 거예요. 여기가 급경사여야 되고 여기가 완경사죠. 근데 이게 숫자가 더 작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완경사가 된 거죠. 자, 여기서 0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0.012에서 0.0015로 바뀌었어요. 상류에서 등류 수심이 2.46m고 하루에서 등류 수심은 5.15 피트 퍼 세크예요. 자, 그 임계 수심 3.78이다.
그래서 수력 도약이 발생할지 확인하고 이 위치를 계산해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상류에서 이제 뭐하면 상류에서 등류수심이 임계수심보다 작죠. 그죠? 여기서 임계수심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임계수심 3.78피트라고 그랬어. 3.78피트라고 그랬어요. 임계수심은 뭐였어요? 임계수심은 항상 YC는 Q의 함수죠. 슬로프의 함수가 아니라 Q의 함수예요. 유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의 크리티컬 뎁스나 하류의 크리티컬 뎁스나 유량이, 단위 폭탄 유량이 동일하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에서 등류수심이 2.46인데 얘랑 비교해봤어요. 얘랑 비교해봤더니 등류수심이랑 크리티컬 뎁스랑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류는 사류 형태로 내려오는 거고 하류에서는 상류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프가 일어난 거죠. 점프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 도약이 일어났어요. 도약이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 상류에서 일어날지 하류에서 일어날지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류에서 도약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하류 쪽 등류 공식에 대한 공액 수심을 찾아야 되겠죠. 이 공액 수심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 어느 정도 값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Y1은 Y2 이렇게 계산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쭉 넣었더니 Y1이 2.69피트가 나온 거죠. 그렇죠? 2.69피트가 나왔어요. 이 공액 수심 2.69피트가 급경사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등류 수심 2.46이야. 공액 수심은 2.69인데 급경사는 2.46이니까 이거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M3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완경사에서 점프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2.69가 2.2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경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M3가 나와서 M3가 생길 수 있는 도약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 도약을 하는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에서 하류에서 어느 거리에서 발생하는가를 찾고자 하는데 이 깊이는 등류의 고경의 수시 2.69의 BT가 나타나는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서 2.69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럼 델타 X는 이 공식에다 하겠죠. 자, 반복 계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번만 계산해 보면은 처음에 2.69가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69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 2를 계산했고요. 그래서 6.4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요건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주어져있는 2.46을 갖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46 플러스 계산해서 6.90이 됐어요. 6.90이 됐으니까 2.69의 슬로프는 이렇게 계산해서 요 계산값이 나왔고 2.46의 슬로프도 계산됐으니까 요거의 평균 때려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S난 넣어주고 하면 델타 X는 53피트. 그렇죠? 델타 X는 53피트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M3 곡선에서 여기 점프해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변류에 대한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수력 도약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확인해 봤고, 그다음 수면형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어떤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조금 이용을 해서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직접 하느냐, 현장에서는 이게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이해하려면 내부에 어떤 기적으로 계산됐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쓰는 핵라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공식보다는 이런 공식이 직접 사용되는 1차원 공식, 그러니까 핵라스나 이런 1차원 모델보다는 좀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더 강화시킨 2차원이나 3차원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과거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보다도 나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1차원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1차원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급격하게 뭔가 노출됐다고 치면 아무리 컴퓨터가 지금 현재까지 발달하더라도 뭐 나중에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바로바로 어떤 급격한 의사결정을 내린 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주제, 이제 수리학은 여기서 개수로는 끝난 거예요. 개수로는 여러분들이 이 수리학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